지난 16일 북한 남성이 월남하는 과정에서 10차례나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철책 아래 배수로도 그전부터 훼손돼 있던 것으로 파악되는 등 총체적인 경계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거리 두기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4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첫 백신 접종을 사흘 앞두고 1호 접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접종해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라는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과 주가 상승 속에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1,700조 원을 넘어서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등록 이후 취소된 아파트 거래 가운데 절반이 최고가였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허위 신고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정세균 총리가 필요하면 수사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 북한 남성 한 명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이용해 헤엄쳐서 동해안으로 월남했습니다. 군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찍혔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튿날 경계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사람이 이 과학화 시스템을 운용을 잘못하면 이거는 무용지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전방에서 제가 얘기했던 엄정한 작전 기강, 매너리즘 타파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북한 남성이 동부전선 철책을 넘어왔을 때도 또 같은 해 7월 인천 강화도에서 탈북민이 월북했을 때도 고개를 숙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00번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한 책임을 국방장관이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소상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들어왔을 때는 정부 합동조사까지 진행됐습니다. 역시 경계 태세 확립과 재발 방지 약속이 뒤따랐습니다. 경계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이렇게 경계망이 뚫릴 때마다 군 당국이 내놓은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시설을 보완하면서 장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반복되는 다짐이 공연불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총체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16일 발생한 북한 남성의 월남 사건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당국이 오늘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체적인 경계 실패가 드러났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조사 결과 내용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북한 남성의 월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 남성은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에 상륙한 뒤 붙잡히기 전까지 우리 과학화 감시 장비와 경계 장비에 모두 10번이나 찍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통일전망대에서 5km 안팎 떨어진 민통선 재진검문소 CCTV에 포착될 때까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이 남성은 지난 16일 새벽 1시 5분부터 33분간 과학화 감시 카메라 4대 5차례나 등장했습니다. 이 가운데 2번은 알람, 즉 경보 장치가 작동됐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새벽 4시 12분부터 14분까지 2분간 다른 경계 장비인 울타리 경계용 CCTV에 이 남성이 7번 국도를 따라 남하하는 모습이 3차례 잡혔지만 당시 근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새벽 4시 16분부터 18분까지 4분 동안엔 또 다른 민통선 CCTV에 2차례 식별되면서 군의 초동 조치가 시작됐고 7시 27분쯤 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결국 이 남성이 해안가에 상륙했던 1시 5분 통일전망대 부근 감시 카메라에 잡힌 지 3시간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군 당국이 포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군 당국의 대책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황골탈퇴의 각오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습니다.
네, 김문경 기자, 논란이 네네. 됐던 6시간 헤엄 귀순 그리고 배수로 문제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남성은 새벽 1시 5분 해안가에 올라와 35분 뒤인 1시 40분부터 10분간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수로는 이 북한 남성이 통과하기 전부터 훼손된 상태였던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대 관리 목록에 없는 배수로도 3개소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6시간 헤엄 귀순과 관련해선 이미 알려진 대로 바다를 헤엄쳐 넘어온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 모처에서 잠수복을 입고 헤엄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잠수복과 오리발은 해안가 암석지대에 버렸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바닷물 온도는 영상 6도에서 8도, 해류는 북에서 남으로 0.2노트, 즉 시간당 0.3km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이 남성이 두꺼운 패딩형 점퍼를 입은 상태에서 잠수복을 입었고 해류 방향이 남쪽이었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영은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10km 정도를 헤엄쳐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도 이 남성이 북한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연령대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 남성이 최초 발견될 때까지 사단과 군단의 초기 대응이 아니했고 상황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다고 시인한 뒤 작전 기강 확립과 장비 보강 등 보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단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쯤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세균 총리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4차 지원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며 책임 방역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설 연휴 이후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과 책임 방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러한 위반 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엄격히 실천하고 계신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할 것입니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경우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치료 이후에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흘 앞두고 정치권도 갑론을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정치 쟁점화를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자, 백신 접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호 접종 공방이 거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아서 국민적인 불안을 해소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저급한 정쟁화다 이렇게 규정하면서 방역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의학과 과학의 판단을 기초로 결정해야 할 백신 접종 순서마저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전성에 의문이 있다면 정치권이 솔선수범하면 되는 것이고 민주당은 먼저 맞겠다는 서약까지 했다면서 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접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에 좌충우돌하는 야당의 유치한 백신 정쟁이 부끄럽고 한심합니다. 선거 때문이라면 야당의 백신 정쟁화는 방법도 방향도 틀렸습니다. 반면 어제 지도부가 문 대통령의 1호 접종을 요구하는 총공세를 펴붓던 국민의힘은 오늘은 숨을 고르는 분위기입니다.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정부에 오는 11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계획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정확한 정보 제공만 촉구한 정도입니다. 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면 말고식으로
근거 없이 막연한 계획만 발표하는 그런 아마추어식 행정이 국민의 불안만 부추기는 것 아닌지. 백신 접종이 다가올수록 1호 접종을 둘러싼 논란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앞두고 변수가 또 있죠. 접종을 담당할 의사들이 강력범죄 면허 취소법에 반발해서 파업 원포를 놨는데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금고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뒤에 의사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 비판 여론도 거셉니다.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대표는 의협이 마치 교통사고만 내도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면서 결코 집단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를 했고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의사의 독점 진료권을 거론하면서 간호사 등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의료 행위를 허용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왜 하필 심기를 건드리냐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심의 전에 의협에게 먼저 물어보고 김종인 위원장의 윤허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기를 특히 문제 삼으면서도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을 예의주시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아직 제 개인 입장을 정한 바는 없고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이것이 의료를 위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라든지를 검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사 면허 취소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의 체계 작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가는 일이 남았는데 의협의 집단 행동과 향후 국회 최종 논의 과정 그리고 백신 접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앞서 국회 취재 기자 통해서 전해드린 대로 오는 26일부터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1호 접종자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불붙었습니다. 대통령 등 불안감을 잠재울 인물이 1호 접종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건데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땠을지 알아봤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신을 맞고는 옅은 미소로 여유를 보입니다. 국민 3분의 1이 접종을 꺼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 대상 접종 하루 전 화이자 백신을 1호로 맞은 겁니다. 백신 접종 2달여 만에 이스라엘은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1회 이상 접종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중국 시노백 백신을 가장 먼저 맞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 17일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의 존슨앤드존슨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이 접종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세계 각국 지도자들도 공개 접종에 나서며 국민 불안을 막는 데 주력했습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백신 접종 시작 하루 전 자신의 화이자 백신 접종을 생중계했고 78세 고령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백신 접종 시작 일주일 만에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Doing this to demonstrate that people should be prepared when it's available to take the vaccine. There's nothing to worry about. 영국에선 90대 할머니가 1호였고 미국에선 간호사가 첫 접종 대상자였습니다. 이처럼 일반인이나 의료진이 가장 먼저 맞은 나라도 많습니다. 국내 1호 접종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부는 오는 25일에서 26일 사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야권에서 대통령을 거론하면서 1호 접종이 정쟁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의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도 위기소통 측면에서는 상징적 인물이 맞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어떤 분들이 맞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누구일 필요는 없습니다. 네. 생명 보호, 그다음에 감염 예방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백신 수급 문제나 취약시설 고위험군 환자 보호 등이 접종 과정에서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이맘때면 입학식과 졸업식이 한창일 대학가 풍경,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입학을 하는 새내기들, 그리고 졸업식을 하지 못하고 사진만 찍으러 학교에 가는 졸업생들 모두 아쉬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보도에 홍민기 기자입니다. 대학교 강당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학생 100명의 얼굴이 바둑판처럼 빼곡합니다. 강당에선 총장이 입학을 선언하자 새내기들을 환영하는 폭죽이 터집니다. 이에 입학을 허가함. 코로나19 사태 속에 학교 역사상 처음 열린 비대면 입학식입니다. 신입생 3천여 명 가운데 100여 명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유튜브 생방송으로 참여했습니다.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그 시작점을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키고 싶고, 그래서 이러한 비대면 행사를 설계하게 됐습니다. 사상 초유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힘겨웠던 입시를 치르고 어엿한 대학생이 된 21학번들. 캠퍼스를 밟지는 못해도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는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교육 방송국도 들어가 보고 싶고, 다양한 코딩 같은 것도 배워보고 싶고, 친구들을 직접 만나보는 게 제일 그래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대학 곳곳에서 졸업식도 열렸습니다. 대부분 대면 행사를 취소하고 최소 인원만 참석한 영상으로 대신했습니다. 오늘 연세대학교 학위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녹화 중계로 진행됩니다. 하나, 둘, 셋, 야! 그래도 꼭 남기고 싶은 건 사진. 평생 남을 순간인 만큼 잠시나마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어봅니다. 좀 아쉽긴 한데 시국인지라 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학교 끝나는데 그 마무리가 조금 사회로 나가게 된 졸업생들은 오랜만에 온 학교를 완전히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쉽기만 합니다. 아쉽고 후련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학생 신분을 떠나야 한다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대학 생활의 시작과 끝. 하루빨리 북적이던 캠퍼스 풍경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새내기도 졸업생도 같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코로나19 백신 대북 지원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보건의료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언제나 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 사이에 대화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50만 명을 넘어서면서 모든 연방기관에 조기를 개항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50만 명이라는 침통한 이정표를 기리기 위해 닷새 동안 조기를 개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영부인과 함께 백악관에서 열린 촛불 점화 기념식에 참석해 코로나19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YTN 사회부가 대한간호협회가 선정한 제1회 언론인상을 받았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오늘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YTN 이종구 사회부장에게 언론인상을 수여했습니다. 협회는 YTN 사회부가 올바른 보도로 코로나19 대응 현장과 의료기관에서 노고를 하는 간호사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이미지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면서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한간호협회 언론인상은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졌고 KBS와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4개 매체가 함께 수상했습니다. 세계적인 백신 공급난 속에 일본 집권 자민당이 현재 2회로 설정된 백신 접종을 1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자민당 코로나19 백신 대책팀 회의에서 백신 공급난 속에 더 많은 사람에게 한 차례라도 접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월 23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330명, 그리고 해외 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만 7,681명입니다. 현재 7,714명이 격리 중이시고 위중증 환자는 148명으로 어제보다 2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어제는 11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국내 발생 330명입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52명, 비수도권이 78명입니다. 충청권이 13명, 호남권 19명, 경북권 14명, 경남권 18명, 강원권 14명이 발생하였으며 제주에서는 발생이 없었습니다. 권역별 주요 집단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직장 관련 2월 1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입니다.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7명입니다.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관련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79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무도장 관련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2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요양병원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0명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운동선수 그리고 헬스장 관련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4명입니다. 다음 충청권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관련 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73명입니다. 충북 영동군 대학교 관련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입니다. 다음 호남권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 완주시 자동차 공장 2번째 관련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입니다. 전남 무안군 가족 모임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입니다. 다음 경북권 상황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 의성군 가족 모임 그리고 의성군 온천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7명입니다. 경남권 상황입니다. 부산 영도구 병원 관련 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입니다. 경남, 경기 명절 모임 관련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입니다. 다음 강원도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교회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입니다. 이어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 집단 발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2주간 사업장 발생은 14건으로 513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남, 경기의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다수가 감염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집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관련해서 총 17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외국인 노동자가 123명, 내국인이 10명 발생하였으며 가족 및 지인을 중심으로 추가 전파자는 46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충남 아산시 난방기 공장 관련 총 173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외국인 노동자는 26명이었고 이후 총 11명의 추가 전파 발생이 있었습니다. 심층 역학조사 결과 이들 사업체의 위험 요인은 첫째, 공동 기숙생활로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째, 산밀의 작업 환경과 공용 공간이 많아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었습니다. 셋째, 작업장 내 마스크 착용 미흡 등으로 인한 위험 요인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산업재해의 발생 예방과 추가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부, 법무부, 그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선제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심 증상이 있을 시 검사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역사회로의 추가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주변의 외국인 근로자분들도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곧 새학기의 시작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학년이 되어 입학을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은 설레일 것입니다. 오랜 비대면 수업과 겨울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 친구들을 만날 학생들의 마음도 들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교육부와 함께 신학기 학사 운영과 학교 방역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개학을 맞이하여 학생들과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교 방역 수칙을 더욱 충실히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등교 일주일 전인 오늘부터 가정에서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피시고 자가진단 어플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상이 있으시면 등원이나 등교하지 마시고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에서도 일과 시간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실내 환기와 같은 감염 예방 조치를 반드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변이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지난 2월 10일에 사전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내일부터 우리 국민을 포함하여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국 시에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은 입국이 금지되며 우리 국민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에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때 비용은 자신이 부담이 되게 되므로 미제출자들에게는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정확히 인지하셔 불편을 겪으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충분히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코로나19의 발생 위험은 상대적으로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적극적인 방역의 실천으로 유행을 차단할 것입니다. 안전한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교육당국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학교 내에서의 방역수칙은 비교적 잘 지켜지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이외에 학원이나 사적 모임 등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학생들과 접촉하는 교사들 그리고 다른 교직원들분들은 더욱 경각심을 갖고 사적 모임 자제나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개학 일주일 전에 오늘부터 건강 상태의 체크를 통해 건강을 체크해 주시고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주시면서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에 가까운 진료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 또한 교육과 관련된 방역 상황에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침이나 발열과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 진료소를 찾아서 검사를 받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하고 충분한 치료를 통해 완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지금과 같은 유행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상시적인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 시작되는 백신 접종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그날까지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긴 여정에
힘들고 지치셨겠지만 방역 당국을 믿고 방역 수칙의 준수에 조금 더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이어서 바로 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난주만 해도 적어도 3군데 이상의 대규모 집단 발생이 있어서 뭐 하루 600명씩 올라가고 한 주일에 하루 평균이 451.9명이면 452명. 그 전주는 350명 정도였으니까 100명이 급격히 늘어나서 굉장히 우려가 컸었는데요. 이틀 연속 300명대이긴 한데 하루 전은 주말 효과로 진단검사 수가 뭐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300명이 큰 의미가 없었지만 오늘 나온 이 357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수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진단검사 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평일로 돌아왔기 때문에 양성률도 0.82%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도 있는데요. 양성률이 좀 높아지는 듯하다가 실제로는 주말에는 진단검사 수가 적어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사실 주중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높아지지는 않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임시선별진료소의 검사소에 있어서의 양성률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좀 완만하긴 하지만 보이긴 합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있어서는 무증상 감염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고요. 또 이 위중증 환자의 수도 상당히 안정적이고 사망자도 오늘은 좀 많았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10명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급격한 증가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안정세가 조금만 더 가면 좋겠는데 일단은 설 연휴 또 지난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간 효과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시기이긴 하기 때문에 줄어들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런 300-400명 수준만이라도 당분간만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그 확진자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2를 넘어서면서 좀 우려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계속 유지가 되면 감염 재생산 지수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으로 봐서는 이 600명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증가 추세에 있던 것이 이게 단시간에 걸친 좀 증가 추세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저 그래프를 보면은 사실 약간의 증가세면서 1.12까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한 1.0대에서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들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아마 급격한 증가세만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3차 대유행 그 재확산 우려가 아예 없어졌다라고 보기엔 또 이르겠죠. 그거는 절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일단은 지금 완화된 거리두기 단계로 인해서 좀 해이해진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날씨도 또 봄으로 되면서 사람들이 외출이 많아지는 시기가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3월이 되면 이제 입학을 하고 또 개학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이는 상황이 무증상 조용한 전파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방역 당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상황을 좀 본 다음에 거리두기 격상 여부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 지금은 하루 확진 환자 수를 대부분 따져서 하는 상황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뭐 주말이면 300명 또 평일에는 한 400명 집단 발생이 한두 건 일어나면은 한 600명까지도 올라갔지만 보통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00명 전후면은 유지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이 숫자만 보면은 2.5단계로 격상해야 될 숫자이긴 하지만 일단 지난주 월요일 날 완화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다시 강화를 한다고 해도 사실 수용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서 이 정도 숫자가 유지되거나 또는 뭐 하루 이틀 좀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 400명 정도 수준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유지하면서 다음 달에 있을 이 거리 단계의 지침 개정을 좀 기다려보면서 좀 더 탄력성 있는 정확한 이 방역 통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핵심은 일괄적 규제에서 벗어나서 책임 방역에 중점을 둔다는 거거든요.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뭐 집합 금지라든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강제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최소화하고 입장 인원들을 제한함으로 해서 이 접촉을 최소화하는 밀집도를 낮추는 이런 상황을 규정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율적인 방역과 동시에 위반 시에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 즉 정부 당국 지자체의 단속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서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은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어야만 자발적인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5단계였던 것이 사실 또 처음에 5단계를 올릴 때는 세밀하게 한다고 했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뭐 2.5단계라든지 1.5단계 너무 복잡해서 이것을 간단하게 3단계로 낮추는, 줄이는 이런 상황인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완화하는 경향으로 가는 것은 맞겠죠. 하지만 완화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잘 지킨다면은 지속적인 방역을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백신 이야기도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뒤에 한 오후 3시쯤 그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검증자문단의 검증 결과 발표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예, 물론 이 파이자는 뭐 전 세계적으로 승인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고 안전성, 효과성이 아주 뚜렷하게 좋다고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승인이 되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 첫 단계이고요. 이 이후에 이제 3월 첫째 주에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이 법정 자문기구이고요. 그다음 최종 검증위원회를 걸쳐서 3월 둘째 주 정도면 아마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27일 날 접종이 시작되는 코백스 물량 같은 경우는 특례 수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법외로 하고, 승인이 되는 것은 3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는 아마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7일부터 접종하는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특례적으로 수입한 물량이고, 오늘 발표하는 검증 자문단 결과와 관련된 거는 정식으로 화이자사에서 정식 수입해서 그 국내에서 유통하는 이런 물량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유럽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우리가 수입을 해서 들어오면서 아마 3월이나 4월 중에 350만 명 정도가 좀 당겨져서 들어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특례 수입이라기보다는 정식 품목 승인을 받고서 접종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27일부터 접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원 종사자 한 5만 5천여 명에게 먼저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이 코로나19를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 종사자들한테 전부 마치게 되는 것이고, 이거 약 5만 8천 명분 정도가 들어오는데 5만 5천 명분이 일단 접종이 되는 것이고, 120명 이상의 그 전담 병원들은 직접 그 병원에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20명이 안 되는 곳에서는 이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6명이 한 번에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종센터에서 방문해서 맞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화이자 백신에 하루 앞서서 26일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데, 효능과 관련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야, 이거 뭐 효능이나 안전성 뭐 전부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이슈가 돼서 유럽에서도 상당히 배척하는 기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영국에서도 적어도 700~800만 명이 접종을 받았고, 그 효과와 안전성들이 다 중간 결과이긴 하지만 발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으로 봐서는 안전성 문제는 벌써 없어졌고, 효과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80대 이상에서도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다는 중간 결과가 발표된 것으로 봐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안전성 효과에 대한 문제가 없어질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이게 한번 훼손된 이 이미지는 잘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접종하는 데 있어서는 93.8% 정도 이 수용률을 갖고 있지만, 일반 고령자한테까지 갔을 때에는 사실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신뢰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방역당국에서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서 93.8% 수용률 말씀하셨는데, 그 수용률이라는 거는 백신을 맞을 의향을 의미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요양원, 요양병원에 그 접종할 대상자가 결정이 되었는데 그때 동의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일반 입소자들은 약 90% 정도고, 또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93.8%,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9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접종 받겠다고 한 것인데, 이 요양병원의 경우는 굉장히 위험도도 크고 한번 전파됐을 때 피해가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일반 국민들의 고령층에 접종을 허가했을 때 이제 상황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 90% 이상이 되는 수용률이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것도 한 70~80%라고 괜찮겠습니다만은 아스트라제네카를 안 맞고 나중에 기다려서 다른 백신을 맞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고려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네, 일단 우리 정부 방역당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접종을 일단 미뤘지 않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심하고 맞아도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굉장히 우수한 백신이고요. 사실 예방 효과라는 면이 뭐
파이자나 모더나 95%고 이거는 뭐 60%라고 그러는데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사망하지 않는 예방 효과가 또 굉장히 큰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이라도 접종을 받고 나면은 80% 이상의 접종자들이 예방 효과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우선적으로 맞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1차에서 2차가 아스트라제네카는 3개월 정도 후에 맞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추가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얀센이라든지 혹은 러시아 백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프렘 B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차 접종은 자기 차례가 왔을 때 무조건 맞아야지 안 맞고 거부를 하게 되면 11월에나 가서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힘든 상황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부작용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게요. 최근 CDC가 미국에서 한 달 동안 코로나19 백신의 접종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내놨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계속 좀 나눠보겠습니다. 접종 사례를 봤더니 접종 등록 인원이 60만 명이었고요. 6,900여 명이 부작용 신고를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0.4%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정도면은 크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의미이신가요? 저 굉장히 숫자가 커 보이죠. 6,900명 그러니까. 네. 근데 퍼센트를 보면 0.4%이고요. 이 부작용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기에 좀 통증을 느꼈다, 좀 어지럼증이 있었다, 또 약간의 발열이 있었다 하는 정도고 뭐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없어지는 부작용이 0.4% 정도고요. 또 실제로 640명 정도가 아나필락시스라고 그래서 중증 급성 알러지 쇼크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15분 내지 30분 보고 있으면은 충분히 응급처치를 하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중증 환자는 없었고요. 실제로 사망이 113명이 있었는데 이분들은 우리 지난번에 독감 백신과 마찬가지로 이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사망자들이고 요양병원 시설 입소자였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코로나19 백신이 처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신 대상자분들은 그 이제 앞으로 사흘 정도 그 백신 시작하는 게 남았는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뭐 사흘 사이에 약을 복용하는 분들은 어떤 거는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음주를 하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65세 미만만 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건강하신 분들 또 기저질환이 있다 할지라도 이 백신은 맞을 수 있는 안전한 백신이기 때문에 크게 뭐 주의해야 될 상황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역시 좀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 가서 맞으시는 게 좋고 가능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낮 중에 가서 맞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일단 접종을 한 후에는 15분 내지 30분 그 접종 장소에서 대기하시면서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을 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고 노인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혼자 가시는 것보다는 가족들이랑 같이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접종 후 2, 3일 정도는 뭐 좀 힘든 일이라든지 혹은 등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마시고 좀 경과를 잘 보시면서 아무 이상이 없나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혹시라도 모를 부작용들이 생기면은 바로 보건소나 당국에 연락을 하셔갖고서 예방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용하고 계시는 약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 현재로 봐서는 뭐 어떤 약에 의해서 이 부작용이 나온다든가 혹은 뭐 어떤 효과가 나빠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그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장기 이식 같은 것을 했을 때는 그 장기가 내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남의 것으로 인식하지 않게끔 하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신데 그 면역 억제제 같은 것들도 끊으실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면역 억제제를 다 드시면서 접종을 받아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분들일수록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대상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양원, 요양병원의 입소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관계자,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그런 그 주의사항을 얘기하기는 좀 이런 식이고요. 이제 앞으로 일반인들 또는 고령층 대상으로 일반 접종이 시작됐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주의사항들이 나올 것으로는 보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렇게 그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약을 먹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다른 백신을 이 사이에 맞아도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한 일주일 정도는 띄워놓고서 맞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성병 약인 경우에 있어서는 만성병의 그 약들이 계속 복용하시는 약들이 어떤 예방접종에 있어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들은 없기 때문에 그런 약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점들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까지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릉 오죽헌, 구례 화엄사, 장성 백양사, 순천 서남사에 있는 우리나라 4대 매화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만개한다고 문화재청이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7년 이들 매화 4건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강릉 오죽헌에 있는 율곡매는 신사임당과 아들 율곡이이가 직접 가꾸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진 뒤에 낮부터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화재 예방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권혜인 캐스터. 네, 평화의 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도 날씨가 쌀쌀하다고요? 네, 한낮이고 맑은 하늘에 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날씨는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5도를 보이고 있고 체감온도는 영하권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지난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온 겁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날씨는 무척 춥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영하 4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2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9도, 대전 11도, 광주와 대구는 12도로 오늘보다 4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특보는 내륙 곳곳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강원과 영남, 충북과 전북에 이어 수도권 일부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서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큽니다. 입산자들은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요. 논이나 밭두렁 태우기와 허용된 지역 외에는 취사를 금지하는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대지의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는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내리겠고요. 이후 3일절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요즘 건조한 날씨에 심한 기온 변화까지 겹치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요. 개인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의 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인터넷 주요 포털에서 화제가 되는 뉴스와 검색어 알아보는 더 뉴스 나옵니다. 오늘은 광화문 광장 서측 차로 폐쇄, 학생 자가 진단, 비트코인에 대한 미 재무장관의 발언, 그리고 박상하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나씩 보시죠. 먼저 광화문 광장 서측 차로 폐쇄입니다. 서울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이 오는 11월부터 새롭게 태어나죠.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다음 달 6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쪽인 서측 차로가 폐쇄됩니다. 당연히 차량 흐름은 완전히 뒤바뀌게 될 텐데요. 그동안 서측 차로를 이용하던 차량은 동측에 마련된 우회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신 도로는 기존의 5개 차로에서 최대 9개 차로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동쪽 일부 도로가 늘어나지만 전체적으로는 도로가 줄어드는 만큼 당연히 교통 정체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검색어 보시겠습니다. 학생 자가 진단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음 주 개학을 앞두고 학생들이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마음도 바빠졌겠지만 개학을 일주일 앞둔 오늘부터는 코로나19 자가진단을 실시해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전국의 초중고 모든 학생이 대상입니다. 자가진단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접속한 뒤에 학교와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증상에 체크를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지, 2, 3일 내에 위험 지역을 방문했는지 등에 대해서 답하는 방식입니다. 응답 결과 등교 중지 안내문이 나온다면 2주 동안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가정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출석 처리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검색어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취임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 발언을 해왔던 옐런 장관, 어제는 더 공격적인 표현으로 비트코인을 비판했습니다.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며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비트코인 열풍에 불을 지폈던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가격이 높은 것 같다고 언급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덕분에 고공행진을 하던 비트코인의 가격도 다시 크게 출렁거렸습니다. 오늘 아침엔 우리 정부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한 김용부 차관은 비트코인 과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렇게 우려가 이어질 만큼 비트코인 가격은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때 6,500만 원 선을 넘어섰는데요. 어제 밤 사이에 7% 급락했지만 여전히 5천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얻은 수익의 20%의 세금을 물리기로 하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벌었다면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의 20%, 즉 1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익의 5천만 원까지 면세하는 금융소득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검색어 함께 보시죠. 박상하 선수를 검색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최근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졌던 프로배구 삼성화재 박상하 선수, 뒤늦게 폭력 사실을 시인하고 결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박 선수의 학폭 논란은 지난 19일 온라인에서 불거졌습니다. 1999년 중학교 시절 박 선수에게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온 겁니다. 논란이 된 직후 박 선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죠. 하지만 사흘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감금 폭행 주장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학교 폭력 사실 전반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결국 박 선수는 유니폼을 벗기로 결심했고 소속팀인 삼성화재도 사과했습니다. 구단 측은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선수 선발 단계에서 불법 행위 이력에 대해 더욱 면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학교폭력 논란으로 어수선한 프로배구계에 또 다른 악재가 겹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발생한 건데요. 앞으로 2주 동안 남자부 경기는 잠정 중단됩니다. 이 소식은 조은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KB손해보험센터 박진우 선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팀 케이타와 흥국생명 브루나가 입국 과정에서 나란히 확진된 적이 있지만 국내 선수가 감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확진 판정 이틀 전 박진우가 OK금융그룹 맞대결에서 5세트까지 주축으로 뛴 만큼 대규모 감염으로 번지지 않을지 우려가 큽니다. 단순 좀 미열, 고열까지는 아니고 오전에 끝내는 걸 목표로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프로배구연맹 코보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2주간 남자부 경기 일정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요일 경기에 나선 양팀 선수단은 물론 심판과 경기위원, 취재진 등 모든 관계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추가 감염도 걱정이지만 박진우와 코트에서 호흡하고 부대낀 선수들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걸로 보여 그 규모와 자가격리 기간 등에 따라 리그 운명이 좌우됩니다. 추가 확진자가 없다면 2주 뒤인 다음 달 9일 일정을 재개하지만 4주까지 멈춘다면 일정을 줄이고 4주 이상으로 파행이 길어진다면 지난해에 이어 또 시즌을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자부는 타격이 없습니다. 남녀부를 오가는 심판과 기록원, 전문위원 등 관계자들이 음성 판정을 받는다면 여자부는 일정대로 정상 진행합니다. 가뜩이나 학교폭력 직격탄을 맞은 V리그는 설상가상 코로나19 덫에 걸리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어제 뉴스에서 요즘 아파트값을 올리기 위해서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신고한 뒤에 이를 취소하는 일이 많다고 전해드렸죠. 정부가 이런 허위 신고를 시장 교란 행위로 보고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까지 언급했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사를 통해서라도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아파트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통상적인 시세보다 높은 이른바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한 뒤에
취소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아파트 단지에 동일인이 여러 건의 신고가 거래를 체결한 뒤에 취소하는 이 사례가 상당수 관측되고 있다며 이런 행위는 실거래가 뒷받침되지 않는 허위 신고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는 하루 동안 매매 등록된 16건 가운데 11건이 최고가로 신고됐는데 20여일 뒤에 16건이 일괄 취소됐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에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아파트 매매 건수 85만 5천여 건 가운데 4.4%인 3만 7천여 건은 등록 이후에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취소된 이 3만 7천여 건의 가격을 살펴보니까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인 31.9%는 당시 기준으로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같은 허위 신고가 거래 행위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기재부는 물론 국세청과 경찰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허위 신고에 대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를 통해서라도 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주문한 겁니다. 앞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 나와서 의도적인 부동산 시세 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홍성리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1,7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가계빚이 지난해 전체로는 125조 8천억 원이 늘어 2016년 이후 4년 만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가계빚 증가 속도가 가파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가계신용잔액은 1,726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었던 지난해 3분기 말보다 44조 2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가계빚은 1년 전보다 7.9% 증가해 2019년 3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가계빚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체로는 가계빚이 125조 8천억 원이 증가해 2016년 139조 4천억 원 이후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네, 차유정 기자, 이렇게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운 가계빚의 증가 원인이 궁금한데 아무래도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이른바 영끌, 비투가 급증했기 때문입니까? 네, 한국은행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각종 금융기관에서 받은 가계대출이 지난해 4분기에 44조 5천억 원이 늘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 등으로 담보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가운데 주택과 주식자금 수요 등으로 기타 대출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는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4분기에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는 기타 대출은 719조 5천억 원으로 3분기보다 24조 2천억 원이 늘어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910조 6천억 원으로 3분기보다 20조 2천억 원이 늘어 2016년 4분기 이후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과거 위기와 달리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선 가계부채 부실에 따른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겁니다. 당국은 앞서 지난달 중순에 올 1분기 중 이 상환 능력을 따져서 대출 심사하는 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 DSR 기준을 빌리는 사람 단위로 단계적으로 바꾸는 등 가계부채 연착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이나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와대는 청원 답변을 통해 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오는 5월 3일부터 부분적으로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한 금융위원회 결정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합원이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서 한진택배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늘 아침 8시부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해고가 철회될 때까지 배송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총파업이 시작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8시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한진택배 노조원들의 총파업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한진택배 배송 기사는 전국에 8,500명 정도인데요. 이번 총파업에 나선 인원만 했을 때 280명 가량이기 때문에 전체로 봤을 때는 5%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하지만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전체 기사 110여 명 가운데 80여 명이 노조원인 만큼 노조원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비노조원 30여 명만 택배 작업을 하고 있어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 뒤에 있는 택배 상자들은 원래라면 배송이 되어야 할 물량들인데 이 노조원들이 배송을 중단하면서 이렇게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오늘 하루에만 배송이 되어야 하는 전체 물량 가운데 75%가량이 출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직접 파업에 나선 조합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오늘 총파업에 나서게 된 이유부터 얘기해 주시죠. 네, 한진택배사가 노동탄압을 넘어서서 택배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려는 그런 징후가 보이고 있고 또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해고하지 않는다도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 사회적 합의기구안을 지금 지키지 않는 실예로 김천 지역에서는 대리점 9명 소규모 대리점을 2개로 쪼개서 4명의 택배 노동자를 집단 해고하는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기구안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무기한으로 하겠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총파업 언제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난해한 질문인데요. 이길 때까지밖에 할 수 없는 정말 해고자를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하는 날까지 그때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진 본사 쪽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진택배사가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서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머리 맞대고 국민들이 다 아는 사회적 합의국에서 합의한 그 합의 내용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안에는 해고 노동자도 복귀시키는 게 다 들어가 있으니 다시 한번 사회적 합의국에서 합의한 합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라 촉구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파업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출근은 하지만 그래도 이 택배 배송 업무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택배 연대 노조 관계자는 각 지회 한진 택배 노동자들이 각자 맡은 지역의 배송을 거부하는 만큼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를 받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무기한 총파업의 배경으로 택배 노조는 일부 조합원을 향한 사측의 부당 해고를 꼽았습니다. 최근 한진택배 김천 대리점이 북김천과 남김천 대리점으로 나뉘는 과정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외쳐온 조합원 4명이 해고됐다는 겁니다. 노조 측은 북김천 대리점의 신규 소장이 노동조건 등에 대한 노조와의 만남을 거부하면서 계약을 거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이러한 대리점 쪼개기를 노조로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 9명 대리점을 4명과 5명으로 나누면 대리점의 전체 수익이 줄어들어 각 대리점 소장의 수입도 감소하는데 굳이 대리점 쪼개기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노조는 원주 대리점에서도 조합원 9명을 별도 대리점으로 나누는 비슷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또 다른 부당 노동 행위도 폭로했습니다. 거제 대리점에선 지난달 14일에 택배 상자 하차 거부 시위가 이뤄진 이후로 평소 물량 40%가량을 유지하는 등 집화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며 사측에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노조 측은 지난 1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사측이 명백히 위반해 총파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이번 총파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고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아직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반면 노조는 CJ 대한통운 창녕지회에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잇따라 조합원 2명을 계약 해지해 오늘부터 지회 조합원 11명 모두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J 측에서 진전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오는 25일부터 경남 지역과 대구, 울산을 비롯해 영남권 지역에서 조합원 1,100명 규모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CJ 대한통운 측은 해당 파업은 집배점과 택배기사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광주에 있는 물류터미널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일주일 전 새벽 북한 남성이 동해상을 통해서 월남했습니다. 군 당국의 조사 결과 군 당국의 감시 카메라에 10차례나 포착이 됐는데 8번을 놓치는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다를 6시간 동안 헤엄쳐 내려왔다는 남성. 군 당국의 발표에도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결국 총체적으로 경계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맞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처음부터까지 이제 영상을 포착하고도 조치를 못한 점, 그리고 경계 시설물 관리가 상당히 부족했던 점, 그리고 작전구역이 그렇게 넓지도 않는데 신병 확보에 3시간 이상 좀 소요됐다는 점이 부분인데요. 우리 군 이제 근무 기강이나 상황 조치 면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면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그걸 같이 보면서 당시 상황을 좀 재구성해보죠. 일단 새벽 1시 5분쯤에 상륙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게 한 1시 40분에서 50분쯤으로 보입니다. 군이 민통선 검문소 CCTV에서 최초로 이 남성의 남하를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이 4시 20분인데 상륙 추정 시간부터 3시간여 동안 선제 대응이 가능했지만 완전히 놓쳤다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실제로 이 인원이 만약에 북한군 이제 정찰총의 특수부대원이라면 3시간 정도면 이미 내륙 깊숙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대추 작전을 하다로 잡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네. 이미 장시간 동안 있었고 게다가 검문소 인근에서 또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 군의 어떤 경계 대책이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네, 일단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계 실패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을 하고 지금부터는 의문점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군 당국이 밝힌 바로는 이 남성이 6시간 가까이 헤엄을 쳐서 넘어왔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인이 겨울바다를 이렇게 헤엄치는 게 가능한 겁니까? 겨울 찬바 제 수온이 낮기 때문에 6시간을 이제 동해바다를 헤엄친다는 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가 철인 3종 경기도 그렇게 좀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가 미해군 이제 잠수복 이제 수온을 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가 되겠는데 잠수복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습식 슈트라 그래가지고 물이 직접 들어오는 슈트가 있고 건식 슈트, 드라이 슈트라 그래가지고 하는 슈트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합참의 발표로는 탈북미 드라이 슈트 정도 비슷한 잠수복을 입은 것 같습니다. 안에 패딩 있고 보온 상태를 유지했기 때문에 좀 가능했을 것 같고, 그다가 또 물속을 계속 수중에서 잠수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서 좀 어떤 부유물을 잡고 떠서 왔다면 물이 신체가 이제 바닷물과 접촉하면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시간도 충분히 유지했을 것 같고, 오늘 군의 발표도 봐도 7도에서도 5시간 이상 수중에서 좀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의문점은 좀 풀렸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일각에서도 감시 카메라에 찍히기 전까지 목선을 탔을 가능성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요? 실제로 목선도 가능성이 있는데 목선까지 동원이 이 탈북민이 목선을 타고 내려와서 잠수복을 갈아입고 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목선을 하면은 우리 군에 또 탐지가 되겠죠. 네. 해상에서. 근데 해상에서 전혀 이제 탐지가 안 된 걸로 봐서는 어떤 조류나 이런 걸 도움을 받아서 거의 물에 떠오듯이 낮게 이제 그렇게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군도 오늘 그와 유사하게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일단 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이 남성이 어업과 관련된 부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물에 익숙하다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현재 이 발표만 놓고 본다면
그 강원도 동해상 쪽 북한 지역에서 관련된 그 어업에 종사를 하다가 내려왔다 이런 추측도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 뭐 드라이 슈트 같은 경우는 건식 이제 잠수복 같은 경우는 물 속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사용을 하는 잠수복입니다. 뭐 어업 관련 그런 잠수복을 이제 일반인이 아무나 구할 수 없겠죠. 특히 우리는 가능한데 북한 사정을 봤을 때는 그런 잠수복을 일반인이 아무나 쉽게 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봐서는 이제 어업 관련 인원은 같고 게다가 또 조류를 또 잘 알고 있다면 가능해요. 저도 이제 동해안에서 한 15년 전 이상 전에 이제 그 아랫부대에서 근무를 했지만 뭐 조류에서 북한의 전마선들이 많이 떠내려옵니다. 그런 조류나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굳이 헤엄을 치지 않고서도 좀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예. 일각에서 침투론도 제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침투로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보면 후방적 작전이라고 북한이 침투한다면 뭐 옛날 같은 뭐 제가 작전 계획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뭐 보통 침투 가능 예상 지역은 좀 뒤입니다. 뒤. 우리 경계 시설물이 갖춰져 있고 뭐 경계망이 촘촘한 지역에 침투를 만들진 않겠죠. 뭐 후방 지역에 민간인이 자주 드나들고 인적이 좀 드물고 우리 군의 경계가 소홀한 지점이 침투가 되겠지만 전방은 침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낮아 보입니다. 네, 예. 침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군 당국도 현재까지는 귀순 의사를 밝혔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남는 의문점은 침투한 게 아니라 귀순 의사가 있다면 그 우리 지역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왜 바로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북한군 이제 뭐 정찰총국 특수부대원이라면은 그냥 오진 않죠. 뭐 소화기라든지 뿐만 아니라 이제 잠수통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메고 와야죠. 뭐 수중 추진기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잠수통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이 숨도 안 쉬고 물속으로 계속 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면에서 군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검문소에 뭐 이제 원매체에서 보도한 이제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뭐 검문소 간판을 보고 머뭇거리고 또 걸어간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과거에 보면 노크 기수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겁이 나잖아요. 그죠? 네. 일단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 철책 안으로 들어가야 산다는 그런 뭐 생존에 대한 강박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들어왔다? 그럼 검문소를 가야 되는데 어두워요. 그러면 혹시 나를 다른 사람하고 총을 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지 않겠습니까? 이건 개인적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날이 밝기를 좀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과거 노크 기수도 좀 그가 좀 위스했었죠. 예. 과거 근데 비슷한 사례를 좀 보면 직접 시연해서 가능성을 봤잖아요. 이번에는 또 직접 시연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예, 철책을 단순하게 이제 월책 한 넘는 거하고 이걸 장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어떤 사람을 도대체 해야 되냐. 이 사람과 신체 환경이 아까 뭐 미해군 교본도 나왔지만 사람마다 신체 환경이 틀리잖아요. 체력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참모에 들어가면 금방 기절할 것 같아요. 근데 특수부대원 같은 경우는 안 그렇죠. 장시간 오랫동안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기준과 게다가 또 해수면 온도는 지금 또 틀리잖아요. 점점 봄이 돼가고 있고 뭐 실험에 굳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총체적인 그 경계 실패가 드러났고 현재까지로는 침투보다는 북한 남성의 귀순일 가능성이 크다는데 무게가 실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반복되는 경계 실패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먼저 국방개혁 2.0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병력 규모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군이 이제 과학화 경계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뭐 그 인력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동해안에 이 부대가 곧 이쪽 그쪽에 있는 부대 중에서 뭐 8군단이나 부대가 있는데 예하 4단이 또 없어지고 8군단도 이제 곧 이제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됐던 24단이 지금 해안선을 70km를 막고 있는데 또 30km 더 연장이 됩니다. 더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과연 이런 인원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따져봤을 때 이 장비가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오작동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예. 뭐 제가 과거에 작년에 이제 월책 기술들 봤어도 뭐 광방 센서에 또 이상도 있었고 센서가 자꾸 울리고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그런 센서 자체도 문제가 많은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언론 보도 계속 되고 있지만 그런 센서가 계속 부족하니까 뭐 관리병 이제 TOD 관측병의 입장에서는 영상 계속 오류가 나니까 양치기 장비가 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이 장비가 상용 장비입니다. 상용 장비. 군용으로 만든 장비가 아닙니다. 군용으로 제대로 연구를 하고 도입된 장비가 아니라 민간에서 쓰는 상용 장비를 그대로 군에 적용하고 그게 군에 쓰는 TOD 장비하고 연결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오류가 또 많이 발생해요. 전체적으로 이런 부실한 장비를 예하부대에 주고 경계 근무를 잘하라고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근데 예하부대 입장에서는 이런 거를 상부대에 건의를 했으나 제대로 안 지켜진 측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우리가 좀
면밀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장비가 침투하는 인원을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달리 막 이렇게 오작동을 일으킨다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경계를 하는 그런 장병 입장에서는 이게 경계심을 좀 방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물론입니다. 예, 뭐 병사들한테 뭐 9개 모니터를 동시에 다 보라고 하는 건 민간은 가능해요.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건물 안에서는 뭐 밤에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경계는 바로 볼 거 아닙니까? 이거는 뭐 워낙 이제 뭐 탐지 거리도 이건 좀 길어요. 상용 장비인데 야간에 200m입니다. 밤에는 주간에 400m를 봐야 됩니다. 네. 앞서 또 그림이 좀 나갔는데 배수로 관련된 문제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배수로 같은 것도 이번에는 이제 배수로가 많이 있죠. 지난번에 작년에도 이제 배수로에 통해서 이제 월북을 하는 바람에 좀 문제가 있어서 관리를 좀 했었는데 이번에 뭐 합참에서 발표한 내용을 따르면 배수로 전수조사 했는데 배수로 존재조차 모르는 배수로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군의 어떤 배수로 실태가 좀 관리가 부실한 거고 이번에도 보면 뭐 출입구, 뭐 사출 이렇게 두 군데 동시에 막아내는데 한쪽만 막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다하고 이제 물하고 접촉하다 보니까 녹이 많이 슬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녹슬이 써서 많이 부셔진 건죠. 경기 시설물도 관리가 많이 미흡했던 거죠. 예. 뭐 매번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근본적으로 그럼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뭐 실제로 과거 사례를 좀 이제 좀 90년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90년도 9월 달에 이제 강릉에 이제 대침 작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전에는 그 부대에서 뭐 한 개 사단이 이제 그때 당시에 100km를 담당하고 있었고, 근데 좀 방위 제도가 있었어요. 방위 제도. 인원이 쭉 사람들이 많았죠. 방위 제도 사람이 이제 관리하다 보니까 방위 제도가 없어지고 초소가 당연히 사람이 줄어드니까 간격이 넓어지니까 북한군이 손쉽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버린 겁니다. 네. 우리 국방계획 이점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인력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사단은 계속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계속 책임 구역만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 봐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군의 국방계획 2.0이 우리 군을 좀 더 좀 첨단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빈틈없는 경계태라고 동해안에 그런 이제 국방계획 2.0에서 부대가 지정되고 있는데 이 계획 자체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AI 얘기도 나왔는데 AI 그거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가 많이 확보돼도 그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경계시설물이 구축돼야 되는데 막상 AI로 하겠습니다 하니까 AI가 당장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연구를 안 해왔는데. 그러면서 뭐 제가 뭐 답은 정확하게 못 드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사람이 줄어드는데 갑자기 인구를 늘릴 우리 정부도 지금 하고 인구를 못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방부가 이번에 조직 진단을 다시 한번 한다고 하니까 이번 조직 진단을 통해서 원점에서부터 조직 진단을 해서 우리의 국방계획 2.0 동해안 경계부대의 개혁 분야가 제대로 현실화되는지를 원점에서 다시 좀 점검하고 해답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22사단이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22사단 같은 경우에는 뭐 이른바 율곡부대라고도 불리던 곳인데 율곡 2부대,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기역자 형태로 육상과 해안을 동시에 경계하는 사단인 거잖아요. 이렇게 동시에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좀 따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인력, 그러니까 군 장병이 모자라는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인 거고 그래서 후방에 있는 동원부대라든지 이런 군 부대의 인원들을 그 전방으로 좀 더 보내서 해안 경계와 육상 경계를 좀 나눠서 부대 자체를 나눠서 이런 식의 조직 개편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국방계획 그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진행도 있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되면은 이제 뭐 22사단 같은 경우는 전방 한 30km를 좀 담당하고 있고 해안도 70km잖아요. 그리고 밑에 부대가 없어지면 점점 이제 부대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데 후방 지역에는 이제 경비여단이 좀 생겨서 이제 그 책임 지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후방 경계 지역은. 네. 근데 다시 원적으로 말씀드리면 보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보낼 사람이. 예, 문제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국방 계획을 하고 점점 하는데 우리가 이제 조직 진단에서 뭐 국방계에서 예하부대를 줄인다, 통폐합니다 얘기하지만 항상 줄이는 건 예하부대입니다. 상급부대에서 이미 그 파일을 그려놓고 와요. 아무리 조직 진단해도 이미 감축안을 결정해놓고 오기 때문에 예하부대는 어쩔 수 없이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부실한 장비를 주고 사람도 안 주고 이상한 시스템을 주고 나서 제대로 작전도 안 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보직해임으로 뭐 일벌밖에 안 하는데 했잖아요. 삼척에 옛날 목선 기순 했을 때도 뭐 군단장까지 보직해임 됐는데 나아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거는 예하부대 책임이 아니라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한 국방부나 합참 차원의 그 실무자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경계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책임을 일선 부대 부하 직원, 부하 장병, 부하 사병들한테만 전가할 게 아니라 총체적인 지휘부 차원에서도 점검과 각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첫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부종, 발적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발생 후 하루 이틀 내에 소실되었습니다. 전신 반응은 피로, 두통, 근육통, 오한, 관절통, 발열 순으로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이며 역시 접종 후 2, 3일 내 시작해서 하루 이내에 소실되었습니다. 대부분 전신 반응은 고연령군보다 저연령군에서 발생 빈도와 중증도가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1차보다 2차 투여 후 발생 빈도와 중증도가 증가했습니다. 총 37,586명을 대상으로 평가한 백신 투여와 관련성이 있는 예측되지 않은 이상 사례는 백신군의 약 20.8%에서 발생했으며 주요 증상은 주사 부위 통증, 발열,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이었습니다. 백신군에서 약물 관련 과민 반응은 한 건 발생하였으며 약물 관련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임상시험 기간 중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임상시험의 모든 등록 대상자 43,448명 중 백신군 0.6%, 대조군 0.5%에서 중대한 이상 사례가 보고되었으나 백신 투여와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백신 투여와 관련한 어깨 부위 상처 등 4건이었습니다. 16, 17세에 대한 효과 및 안전성 평가입니다. 16, 17세 청소년에 대한 예방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백신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사례는 발열, 주사 부위 통증, 오한, 두통 등이 나타났고 다른 연령군, 즉 18에서 55세, 56세 이상에서 보고된 양상과 유사하였으며 중대한 약물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자문 내용 및 결과입니다. 16에서 17세에 대한 투여 적절성 여부입니다. 16, 17세에 대한 투여 대상 연령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자문했습니다.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이 16세 이상 대상자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예방 효과가 확인된 점, 16에서 17세 청소년의 면역 반응이 성인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성인의 임상시험 자료를 이용 가능한 점,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16세 이상으로 허가한 점을 고려했을 때 16세 이상에 대해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안전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입니다.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 사례와 관련해 검증 자문단은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프로파일, 즉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아나필락시스 기왕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 후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백신의 유효성에 대한 전반적 견해입니다. 백신의 예방 효과에 대해서 검증 자문단은 제출된 자료에서 효과가 확인되었고 면역 반응도 자연 감염 시의 완치자 혈장의 항체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예방 효과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허가 후 위해성 관리 계획을 네, 지금까지 화이자 백신과 관련해서 식약처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핵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16세 이상 성인에 투여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아나필락시스,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이후에 부작용 전력이 있으면 접종 이후에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라는 단서가 달리긴 했지만 일단 16세 이상 성인에 투여를 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식약처 검증자문단 회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죠. 토스를 통해서 부동산 소액 투자를 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선다는 소식 YTN이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토스가 대대적으로 광고하면서 제휴한 투자 업체가 분양 사기로 피소된 업체의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업체 수사에 이어 토스에 대한 수사로도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7년 P2P 투자업체 5곳과 제휴해 부동산 소액 투자 서비스를 출시한 토스. 앱에 등록한 토스 계좌로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에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소액 투자 상품의 인기가 커지자 다른 핀테크 업체들도 앞다퉈 P2P 업체와 제휴를 맺었고 P2P를 통한 국내 누적 대출액은 4년 만에 1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토스는 관련 시장을 이끌며 규모를 키웠다고 자평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던 서비스를 토스는 늘 시장에서 항상 앞서서 가장 먼저 런칭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업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수많은 IT 기업이라든지 금융기관들이 토스의 서비스를 많이 참고해서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자 상품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9년 토스에서 광고한 김해의 한 오피스텔 상품은 1년도 안 돼 수익금이 연체됐습니다. 투자자들이 이걸 판 P2P 업체를 고소했는데 수사 결과 투자금을 대출받은 건설업자가 허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상적인 상품을 토스 플랫폼에서 거래를 하게 했었냐는 의구심이 들게 하면서 진짜 분노도 일었고 배신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타운하우스 투자 상품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는 등 비슷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해당 P2P 업체는 상품에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부실을 알고도 팔았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짧은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진 않았어요. 건추심 열심히 하는 거 말고는 성간주의 의무를 다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수사를 받게 된 업체와 제휴한 토스에도 비난의 화살이 향하자 토스는 다음 달부터 피소된 업체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P2P 투자를 하시는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었다고 보고 있고 처음으로 광고 계약 만기가 돌아온 세라폰님 같은 경우는 계약을 안 하기로 했고 투자업체의 혐의가 확인되면 제휴했던 토스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등장 5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달성하며 인터넷 은행 출범까지 추진하고 있는 토스. 눈부신 급성장의 이면엔 투자자들의 아우성이 깔려 있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다가오는 봄을 시샘하는 듯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한낮임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 기온은 3도, 광주는 9도로 어제 낮보다 10도가량이나 낮습니다. 영하권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집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4도로 오늘보다 춥겠고요. 낮부터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대기의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확대됐는데요. 오늘까지는 내륙 곳곳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위험성이 무척 높으니까요. 산에 가실 때 라이터 등 인화물질은 되도록 가져가지 마시고요.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행동도 금하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주 후반에는 곳곳에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내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3일절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또 들어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